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마디 말을 들어도 한번 보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현장에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 기자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사진 한 장 한 장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자, 오늘 이 퓰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우리 한국 국적의 사진 기자, 지금 세계적 통신사의 수석 사진 기자로 일하고 계신데요. 김경훈 기자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퓰리처상 수상작부터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진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인 겁니까? 2018년도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였던 티후아나라는 곳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2018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중남미 캐러밴이라고 해서 온두라스라든가 엘살바도르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중남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멕시코를 횡단을 해서 미국으로 향했던 일이 있습니다.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예,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거네요. 국경을 넘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벽이 철조망벽.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국경 장벽입니다. 그래요. 예, 저길 넘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에 돌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경 장벽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 어떻게 터무니없이 저런 데 돈을 쓰느냐 막 이랬던 논란이 있어서 그 대상. 예. 그럼 지금 요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온두라스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여성분이 저 기저귀를 찰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기저귀 차기에는 좀 큰데요? 예, 저도 이 가족을 이 사진을 취재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아서 그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이유는 먼 거리를 여행을 오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고 해서 바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 대신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거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저 엄마도 티셔츠가 저게 뭐예요? 아주 터질 것 같아요. 예, 저 티셔츠도 저도 저 티셔츠가 되게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겨울왕국 예, 엘사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겨울왕국. 그래서 이 사진을 취재할 때는 저는 눈치를 못했는데 사진을 이제 마감하는 과정에서 저 티셔츠에 저도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 옷도 자기가 저걸 골라서 산 옷도 아니고 그 구호 물자로 나눠주는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 사진을 취재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전 세계로 사진을 전송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딸이 저 사진 속의 아이들만한 나이일 때 저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에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한 10번 정도 봤었는데 왠지 집에 있는 딸 생각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제가 3주 가까이 같이 그 여정을 해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많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공교롭 정말 우연이었지만 제 사진 속에서 저 티셔츠 속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 가족들이 꿈꿨던 그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죠. 예. 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 한 장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온두라스에서부터 왔으니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오랜 기간 동안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지도 없고 티셔츠도 없고 기저귀를 차고 구호품을 입은 그 모습이 한 사진에 다 들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는 연기나는 게 최루탄이죠? 예, 최루탄입니다. 당시 제 사진이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언론에 게재되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진 한 장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담고 있죠. 예, 뒤로 보이는 국경의 장벽, 그리고 이 앞에서 돌발적으로 데모를 하면서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국경의 반대편에 있던 미국 국경수비대가 쓴 체류탄. 이거는
장벽 너머에서 날라온 겁니다. 예, 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거는 멕시코 영토고요. 건너편에 있던 미국 국경 수비대가 이들이 자꾸 장벽 쪽으로 접근을 해오니까 이들은 쫓기 위해서 저 하얀 체류탄 가루를 썼던 겁니다. 제가 방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멕시코 지역일 텐데 멕시코 경찰이 단속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멕시코 경찰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적극적으로 이들을 막았던 것은 국경 장벽에 있던 그 미국의 경찰. 장벽 건너편. 예, 미국의 국경 수비대였고요. 그리고 저도 가서 참 아이러니함을 느꼈던 게 저 장벽의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사진에는 아주 작게 성조기가 보이는데요. 맞아요. 예, 맨 끝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뒤쪽이 바로 그 쇼핑몰, 아주 커다란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장벽이 가까이서 보면 철로 돼 있는 그런 장벽이었는데 그 사이로 바로 건너편에 미국이 보이고 이 사람들이 손을 뻗으면 미국의 손이 닿습니다. 근데 바로 건너편에선 부유한 미국인들이 쇼핑을 잔뜩 해서 쇼핑 카트를 몰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쪽 편에선 이런 난민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상당히 저 자신은 아이러니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요 취재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또 있나요? 예, 지금 같이 보시면. 예. 이건 당시 제가 취재하던 모습인데요. 당시 김 기자예요? 예, 맞습니다. 당시 체류탄을 쏘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안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취재를 할 때는 방독면과 헬멧을 준비를 하고요. 당시 체류탄 연기를 피해서 저도 취재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 있던 공로 기자가 찍어줬던 거고요.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이 국경 장벽 허물고 미국 이러지 말고 받아줘 달라 뭐 이런 시위였던 거예요? 그게 참 복잡한데요. 원래 시작을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다가갈수록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은 깽단들이 섞여 있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고 우리의 본 모습을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데모였는데요.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저 장벽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도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죠. 수천 명이 그쪽을 따라가게 됐고요. 제가 목격했던 바로는 적극적으로 이 장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의 장벽 바로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체류탄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는 그러면 이분들하고 쭉 여정을 같이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당시에 이 뉴스가 세계적인 글로벌 뉴스였기 때문에요.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나라에 있던 저희 사진 기자들이 로테이션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3주 정도 3주? 예, 멕시코 시티에서 이 국경지대까지 약 2,500m에서 약 3,0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거리를 함께 이들과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취재를 했습니다. 일종의 난민이죠, 그러니까? 예, 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민 그룹과 함께 이동하셨다? 예. 그 차로 이동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준 차로 이동을 하고요. 취재 과정에서 함께 걸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다 보셨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사진이 그 유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통과를 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됐죠? 예, 그 당시에 제 사진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며칠 뒤에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보다도 제 사진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가 이야기했던 건 이들은 위험한 깽단들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사진 속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가족을 데리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기적이 찬 깽단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당시 이들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로 취급을 해야 된다와 또 하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이 사진이 나오면서 미국이 아무래도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체류탄을 쏘는 건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 여론이 비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저도 이 사진을 취재하고 워낙 큰 반향을 일으켜서 기획 취재로 그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그 가족을 다시 찾아서 당시 저와 함께 취재했던 저희 기자들과 함께 예. 기념사진을 찍었던 건데 예. 제 사진 속에는 저 2명의 여자아이들 당시 4살이었는데요.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혼자서 저 둘뿐만 아니라 저 사진에 보이는 총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던 겁니다. 다 큰 아이들도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 엄마의 계획은 마리아 메자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가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아들과 본인이 돈을 벌고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딸이 나머지 3아이를 돌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의 기회도 주고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해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 됐나요? 저도 참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요. 제 사진 이후에 이 가족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인권 변호사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 사진이 보도되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근황을 들었는데요. 이 사진은 당시에 다시 만났을 때 모습이고요. 그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요. 이야, 그래서 쌍둥이 자매. 이렇게 컸고, 엄마는 지금, 가족들은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데, 엄마는 멕시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미국에 오게 되면 꼭 들려달라고 자기가 만든 타코를 꼭 대접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경훈 기자가 저 가족한테는 아주 은인이네요,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처럼 한 장의 사진이 그 정치적 변화도 가져오고 한 가족의 운명도 바꾸고 또 우리 김 기자 운명도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 사진으로 퓰리처상 수상 안 하셨으면 저랑 만날 일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퓰리처 상이 뭐죠? 퓰리처상은 퓰리처라는 그 실존 인물이 있으셨습니다. 20세기 초에 그 전까지는 신문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신문이 아니고 정당의 기관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지식인들만 읽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이 퓰리처라는 분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색 저널리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신문 사업을 엄청나게 큰 대중적인 큰 사업으로 만드신 분인데 말년에 이 신문 사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상을 많은 돈을 기부하시면서 콜롬비아 대학과 함께 매년 퓰리처상이라는 기자들에게 주는 상을 만드신 겁니다. 예. 거기도 분야가 몇 군데 있죠? 예, 분야가 여러 가지 있고요. 탐사 기획 보도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을 쓰는 기사에서부터 저희 사진에 관한 상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적의 최초 사진 기자, 퓰리처 상을 탄. 그냥 한국인 최초 아니에요? 그게 참 설명이 길어지게 됐는데요. 이 상을 타게 되니까 한국 언론에서 한국인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제가 잘 아는 선배분께서 미국에 계신 뉴욕타임즈에 계신 저 한국인 교포 선배님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90년대 초에 상을 타셨고 그분은 미국 국적이에요. 미국 국적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90년대 역시 노근희 사건 6.25 당시에 있었던 노근희 사건에 대한 그 취재팀의 일원으로 또 한국에 계신 이 글을 쓰시는 기자분이 상을 타신 게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호칭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벌써 90년대면 한참 전이니까 지금 로이터 통신에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도쿄지국에서 수석 사진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 사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럼 자주 오세요? 한국에는 저희 이 팬데믹 있기 전에는 가족, 부모님도 뵙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도 있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 왔는데 지금은 거의 1년 반 만에 겨우 들어가고 코로나 있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퓰리처상 수상작 찍으실 때는 근무지가 미국이나 그때는 일본이었고요. 그때도 일본이었어요? 저는 로이터 통신에서 2002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부터 일본과 베이징 지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기자로 로이터 통신에 일을 하면서 단순히 사진 기자라는 그런
남한의 어떤 전문화된 특성 이게 뭐가 하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예.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전문가가 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목표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그걸 높게 봐서 저에게 한국, 중국, 일본 지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줬고요. 예. 지금은 일본 지국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네요. 예, 뭐 해외 중국이나 한국으로 출장을 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멕시코를 간다든가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통신사 가시기 전에는 한국에서 근무하셨어요? 예, 저는 사진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보도 사진을 공부를 하고요. 처음에는 한국의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때 무슨 계기가 있었겠어요? 처음에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그 전에는 저희 집안의 막내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는 카메라가 재산 목록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히 저는 만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사촌 형네 집에 갔더니 당시 사촌 형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망원 렌즈를 달아서 보여주는데 망원 렌즈까지. 예,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차에 반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카메라에 반해서 예.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뭐 중2병이나 뭐 겉멋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카메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만져보지는 못하고. 예, 그래서 만져는 봤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예. 사진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인데요. 필름 카메라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시작을 하다가 이후에 로버트 카파라는 전설적인 전쟁 사진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카파? 예. 그래서 로버트 카파의 이야기를 듣고 언제 활동하던 분입니까? 로버트 카파는 2차 세계대전이 전성기였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사진이 그의 첫 번째 초기 대표작이 어느 스페인 병사의 죽음이라는 그 스페인 내전 당시에 총에 맞고 쓰러지는 어느 병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예. 단 혼자서 이렇게 이런 예, 동작으로 쓰시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버트 카파. 예, 그리고 로버트 카파는 그래서 그 사진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보도 사진, 전쟁 사진가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고요. 또 많이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예. 그게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로버트 카파가 남겼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사진이 딱 11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또 보고 해서 그 장면을 재구성했다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함께 해서 현장을 찍었군요. 예, 맞습니다. 유일한 그 위험한 사진이었습니다. 곳을. 예, 맞습니다. 와, 전쟁 종군 기자. 예,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인생의 끝을 1954년도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전쟁을 취재하던 도중에 지뢰를 밟아서 숨졌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이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런 사진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국의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99년도부터.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로이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우물을 파신 거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전쟁터에도 가보셨어요? 아직 흔히 말하는 종군 기자라고 하는 경험은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이런 위험한 취재 현장 중에 가장 위험했던 곳은 이미 10여 년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방콕에서 그 반정부 집회가 격렬화되면서 그 계엄령이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취재하던 도중에 뭐 저희 앞에서 갑자기 수류탄이 터지고 그 총격전에 한복판에 휘말렸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종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꼭 전쟁터는 아니더라도 위험한 현장은 정말 많이 다니셨겠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 사진 기자들의 일이자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시면 남들의 행복한 순간보다는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불행과 재난, 재해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실 건데요. 당연하죠. 예, 그걸 아무래도 취재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사진 기자들의 숙명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위험한 곳에서 다른 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끼시고 도망쳐 나오실 때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저희 사진 기자들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구조대라든가 경찰분들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터졌으니 여러분 빨리 대피하세요. 그럼 그 현장에 기자들 투입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아찔했던 순간들 아까 뭐 방콕에서
바로 옆에서 수류탄 터지고 예. 다행히 다치지는 예, 않으셨나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동료 기자가 뭐 사망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 예. 그때 방콕에서 정말 저랑 친하게 지냈던 기자가 같이 있던 현장에서 저랑 이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갑자기 총을 아이고. 맞아서 사망했던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 그래야죠. 그래서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관련된 그 훈련이 있어서요. 그 훈련에 가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서 주로 미국이나 영국의 특수부대 출신인 분들이 교관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저런 위험 현장에서 예. 어떻게 취재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을 지켜서 빠져나오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 2, 3년마다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런 취재가 있으면 언제나 가기 전에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저런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매니저분과 긴밀한 상의를 해서 네.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은 언제나 현재까지는 안전하게 취재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또 기자들은 그런 장소에 가면 막 더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걸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런 현장을 가게 되면 제 몸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막 이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걸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걸 취재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취재하느냐,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취재를 하느냐, 왜 하느냐, 뭐 안전 수당도 없는데 왜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많이 대화를 해보면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 싶어서일 뿐 아니라 보고 기록하고 알리고 싶어서죠. 지금 뭔가 이렇게 남기면 예. 그게 또 세계의 반향을 일으키는 게 피부에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겨를은 없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정말 세상에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문 일이긴 하죠.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하는 일의 업의 본질 중에 하나가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히스토리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것을 텍스트로 글로 남겨왔지만 저는 사진으로서 그 역사의 한 순간순간을 남기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진 딱 찍는 순간 이건 뭐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나요? 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오는 때가 아마 2, 3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흔히 저희 한국에서 기자들, 사진 기자들 눈으로 뭔가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걸렸다. 예, 뭔가가 찍힌 것 같다. 근데 워낙 찰나에 벌어지는 순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진을 찍는 순간에는 저는 그 체류탄이 터지고 있고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을 셔터를 눌러서 수십 장을 찍었다는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다음에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니까 그 찍은 한 번 뒤에 누르면 쫙 찍잖아요. 예,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찍히는 것도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계속 차자작 그렇죠, 찍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 뒤에 모니터를 보니까 화면 안에 뒤에 이제 장벽도 보이고 그 여러 가지 제가 보여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장의 사진으로 제대로 기록했다. 그런 느낌은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혹시 퓰리처상 수상도 예감하셨나요? 예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약간 좋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워낙 기대. 예, 사진이 워낙 큰 반향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진으로 그 전에 저 사진이 저희 로이터 통신에서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다른 상도 받고 했었기 때문에 혹시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떨어질까 봐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고 근데 그 뉴욕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저희 한국과 일본 시간으로 새벽 3시 반, 4시 정도였는데요. 예. 그날 유난히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안 주무셨겠지. 그래서 온라인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생중계로? 됐는데 예. 와, 됐구나 했는데 또 다시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탄 게 맞을까? 아니 온라인 중계까지 예, 보고도 봤는데 제 이름이 거명된 게 아니고 저와 동료들이 저희 11명의 동료들이 같이 상을 탄 거기 때문에요. 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20장의 사진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발표된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탄 게 맞을까 하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저희 사진부의 글로벌 총책임자가 바로 전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 축하한다. 이걸 듣고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네.